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무 혼자 남은 것 같다. 왜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더 깊어질까? 집안은 조용하고 전화는 예전만큼 울리지 않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 오직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 만약 지금 느끼는 이 고독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깊게,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독의 의미를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질문 하나가 있다면 오늘의 영상이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이 되어드릴지도 모릅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천천히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처럼, 그제처럼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잠이 줄어든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무언가가 당신을 깨우는 걸까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가에 앉습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오래전에 독립했고 배우자는 아직 잠들어 있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전화기도 조용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년, 70년을 살아온 인간이 마주하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몫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고독의 의미를 탐구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지는가? 그리고 그 고독은 정말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우리는 이 질문에 천천히 깊이 답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인생의 가장 깊은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무게는 때로 무겁지만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가 봅시다. 고독이라는 이름의 숲속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당신이 지금까지 외면했던 혹은 두려워했던 것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숲의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을, 그리고 노년에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목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의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싶은 의지, 사랑받고 싶은 의지, 인정받고 싶은 의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의지. 그런데 60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의지는 점점 약해집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산을 더 모을 이유도 누군가에게 증명할 것도 줄어듭니다. 이때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의지의 폭풍에서 벗어나 고요한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하지만 이 모든 역할을 벗어던진 지금 순수한 나는 누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대중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거짓 없는 자신을 보여줍니다. 60대의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 뒤에 숨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벗으면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쓸모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의 욕망이 만든 환상이다. 인간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그 시간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을 모두 경험한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지나쳤던 질문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나는 행복했나? 이런 질문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조차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깨우는 종소리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삶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젊을 때는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독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거치고 본질만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백 명의 친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통하는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고요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풍요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얻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본질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평생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노년기의 고독이 깊은 이유. 왜 60대가 되면 고독이 더 깊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역할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었고, 집에서는 가장이었으며, 자녀에게는 부모였습니다. 이 역할들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나는 회사의 과장이다.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다. 이런 문장들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명함도, 직함도, 업무도 없어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자녀들도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학교 준비, 식사 챙기기, 고민 상담으로 하루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전화가 올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존재의 무게라고 불렀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순수한 존재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만 자신을 바라봐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고 취미 모임에 나가고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관계들이 하나둘씩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짧게 끝냅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관심사도 달라지며 함께할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옆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직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난 것입니다. 은퇴하면 그 필요가 사라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진실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환상 속에서 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라. 셋째, 건강의 문제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게 되고 약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 불편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또한 건강 문제는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가치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시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고 미래는 무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지난주가 어제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새로운 경험의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평생 비슷한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빠른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줍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감은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라.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다. 60대의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젊은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산성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유명하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은퇴한 60대는 더 이상 생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당신은 때때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로 치부되고 당신의 의견은 구시대적이라고 무시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 빠른 것, 젊은 것을 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 세상은 어리석고 천박하며 본질을 모른다. 그는 대중과 거리를 두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사색하고 혼자 글을 쓰고 혼자 산책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중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0대의 당신도 이제 이것을 이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노년기의 고독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자유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사회적 기대가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의 대표작에서 인간의 성숙에 대해 깊이 있게 논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성숙은 의지의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평생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 욕망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욕망들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지위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수레바퀴가 천천히 멈춥니다. 더 이상 출세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쫓아갈 욕망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기력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해방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경험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성숙의 첫 단계입니다. 고독은 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욕망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평생 성공을 꿈꿔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큰 집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중 많은 것을 이뤘을 수도 있고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60대가 되어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나?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경쟁, 더 많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쫓아온 것들은 진짜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환상의 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환상을 쫓아왔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이라는 환상, 사랑받으면 완전해질 것이라는 환상. 고독은 이 환상을 벗겨냅니다.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 아무도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오후,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 저녁. 이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실을 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그리고 평화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의 두 번째 단계로 동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정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에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쟁자였고 때로는 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나의 실패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행복은 나의 불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고독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모두 자신만의 고독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 이 배는 결국 죽음이라는 항구로 향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공유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이 연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며 비판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고 비난하는 대신 공감하고 경쟁하는 대신 연대하는 마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성숙의 세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던 일도 있고 원하지 않던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실패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연과 운이 큰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운명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운명과 싸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수용의 지혜를 배웁니다. 혼자 앉아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에는 끔찍했던 실패가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이라는 후회에서 벗어나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60대의 고독은 당신에게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줍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모습, 충분하지 못했던 배우자로서의 역할, 성공하지 못한 직장인으로서의 경력.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만들 뿐이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숙의 네 번째 단계는 단순함으로의 회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100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큰 집보다 편안한 공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화려한 식사보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가 더 만족스럽습니다. 고독은 이 단순함을 가르쳐 줍니다. 혼자 있으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시할 사람도 인상 깊게 만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천천히 식사를 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 단순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의 감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난이 아니라 풍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숙의 5번째 단계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시간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색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압박합니다. 생산하고 성취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그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30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시간, 차가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이런 시간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성숙의 6번째 단계는 죽음과의 화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동년배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 나는 무엇을 의미했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개인의 소멸이지만 생명의 연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를 구성하던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도 우주의 큰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평생 변화해왔습니다. 아기에서 어린이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그리고 이제 노년으로. 죽음은 그 변화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두려움 없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정하며, 그리고 이 인정은 오히려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의식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사소한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합니다. 성숙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아이, 사회가 원하는 시민, 회사가 원하는 직원.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모든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 자유를 선물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순수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했던 자유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독립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그 내면의 독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60대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고픔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습니다.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TV를 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불화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100명의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반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상태입니다. 나는 혼자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이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은 충만합니다. 외로움이 비어 있음이라면 고독은 채워짐입니다. 혼자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사색으로, 평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천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풍요를 발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60대의 당신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고독일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비판해 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더 나은 부모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니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했고, 일했고, 노력했고,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수용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변화시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고 무료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내면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을 지금 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연구하거나. 중요한 것은 그 활동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 당신이 자신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글을 쓰면서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당신은 생명의 순환을 관찰합니다. 셋째,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건강하지만 고립은 해롭습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이지만 고립은 강요된 혼자 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완전히 사람들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정으로 대화할 가치가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60대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십시오.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100명의 지인과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한 명의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넷째, 외로움을 느낄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외롭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왜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가? 무엇이 이 감정을 촉발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은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친구처럼 맞이하십시오. 아,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 때로 외로움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필요가 있어. 그럴 때는 전화를 걸거나 만남을 약속하십시오. 때로 외로움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돌봐야 해.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후회, 죄책감, 불안, 슬픔. 이런 감정들은 평소에는 바쁨 속에 묻혀 있다가 고요한 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요를 피합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주해야 한다. 그 불편한 감정들은 당신이 처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계속 피하면 그것들은 더 커질 뿐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 감정들과 마주하십시오. 후회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과거의 타인을.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의 근원을 탐구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고독을 창조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모든 위대한 철학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고흐의 그림도, 톨스토이의 소설도 모두 고독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깊은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기대, 판단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60대의 당신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만이 창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도 창조입니다. 손주들을 위해 뜨개질을 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창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창조하는 순간 우리는 신과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일곱째, 고독을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60대의 당신에게 명상은 특히 유익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명상은 당신에게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를 곱씹거나 미래의 걱정을 앞당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에 충실한 자만이 진정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계속 떠돌고 집중이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고요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여덟째,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고독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도 자연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바라보고 나무를 만지고 꽃향기를 맡으십시오. 자연은 말없이 당신을 위로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도 태어나고 자라고 시들고 죽습니다. 계절도 순환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해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홉째, 고독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어. 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충분한 식사, 평화로운 아침, 아름다운 일몰.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큰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 쌓아온 지혜, 극복한 시련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열째, 외로움을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동정입니다. 그는 모든 도덕의 기초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 없이 거리에서 자는 사람, 가족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원의 노인. 당신의 외로움을 타인을 돕는 동기로 전환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웃을 방문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외로움도 치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타인을 도울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에게는 줄 것이 많습니다. 시간, 경험, 지혜, 경청.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에게는 부족하지만 당신에게는 풍부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60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독 속에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은 그의 성격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저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 7가지.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정신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고독 속에서 우리 내면에는 귀중한 선물들이 자라납니다. 60대의 당신이 고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선물을 깊이 있게 탐구해 봅시다. 첫 번째 선물 평온. 평온은 고독이 주는 가장 즉각적인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가 우리를 자극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감, 상사의 요구, 동료와의 경쟁, 자녀의 문제, 경제적 압박. 우리의 신경은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많은 역할에서 벗어나면 그 긴장이 풀립니다. 더 이상 매 순간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에 즉시 답장할 필요도, 전화를 받을 의무도 줄어듭니다. 당신의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은 행복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일시적이고 들뜬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흥분. 하지만 그 흥분은 빠르게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반면 평온은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파동이 있을 수 있지만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이 평온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60대의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 평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색이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평온을 만듭니다. 평온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혈압이 안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물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물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평온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봅니다. 실천 방법: 매일 아침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십시오. 마음이 산만해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 전체의 평온을 만듭니다. 두 번째 선물: 자기 이해. 쇼펜하우어는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면을 알았을 뿐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내면화했을 뿐입니다. 60대의 고독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가면이 벗겨지면 순수한 당신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자신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가? 나는 왜 특정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고독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평생 거절을 못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항상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앉아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했을까? 깊이 파고들면 답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착한 아이여야 했던 경험. 거절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이것이 평생 당신을 지배해온 패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해할 때 현재의 자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신의 욕구를 구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음식, 수면, 안전.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성적, 만족, 사회적 인정. 그리고 비자연적인 욕구: 명예, 부, 권력. 60대의 고독 속에서 당신의 욕구를 분류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한다고 생각한 것 중 실제로는 사회가 주입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싼 차, 큰 집, 명품 옷. 이런 것들은 타인의 눈을 의식한 욕구였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훨씬 단순합니다. 편안한 침대, 따뜻한 식사, 고요한 공간. 셋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합니다. 평생 우리는 여러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성공과 행복, 돈과 시간, 야망과 평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삶이 가르쳐준 교훈을 바탕으로 명확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신의 자유였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고독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실천 방법: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합니다. 몇 달 후 다시 읽어보면 자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 욕망의 소멸.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라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받고 얻으면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 이상 출세하고 싶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 않고, 타인에게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실로 볼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해방으로 봤습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교의 열반 개념과 유사한 이 생각은 서양 철학에서는 매우 독특한 관점이었습니다. 60대의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성취해야 하나? 라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 라는 열린 질문만 있습니다. 욕망의 소멸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물질적 욕망이 줄어듭니다. 새 차, 새 옷, 새 가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욕망이 줄어듭니다. 타인의 인정, 칭찬,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장수에 대한 욕망도 변화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집착에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살고 싶다는 태도로 변합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줄어들수록 평화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60대의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 충분함의 감각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자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어리석은 자는 많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의 소멸은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의자에 앉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완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입니다. 실천 방법. 쇼핑을 하기 전에 자문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돈을 저축하거나 기부하십시오. 네 번째, 선물 사유의 깊이. 쇼펜하우어는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자극에 반응하고 정보를 소비합니다. 깊이 있는 사유는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60대의 고독은 당신에게 이 사치를 선물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조용한 공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은 평생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조건입니다. 사유의 깊이는 여러 차원에서 발현됩니다. 첫째, 존재론적 질문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젊었을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실한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의 답은 때로 우울하고 때로 위로가 됩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초월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십시오. 쉬운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종교나 철학책에서 답을 빌려오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답을 찾으십시오. 둘째,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한 사람, 미워한 사람, 도와준 사람, 배신한 사람. 이제 고독 속에서 그 관계들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우리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관계는 이기심에 기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정한 동정심의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고독 속에서 과거의 관계들을 분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관계는 진정했고 어떤 관계는 거래적이었습니다. 이 통찰은 앞으로의 관계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셋째, 역사와 사회에 대한 조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60년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목격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이 경험들을 정리하십시오. 사회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기술 발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역사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는 반복될 뿐 진보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당신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십시오. 넷째,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술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욕망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일상의 욕망을 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60대의 고독은 당신에게 이런 경험을 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음악을 듣고 천천히 그림을 감상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매주 한 권의 철학책이나 문학 작품을 읽으십시오. 빠르게 읽지 마십시오. 한 문장을 읽고 멈춰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깊은 독서가 사유를 깊게 만듭니다. 5번째, 선물 감정의 성숙. 젊었을 때 우리의 감정은 폭풍과 같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늘을 날 것 같았고, 실현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졌고, 실패하면 절망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진폭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감정이 메말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정의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안정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60대의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 성숙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지 않으며 작은 성취에 들뜨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수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의 성숙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적 감정에서 반응하는 감정으로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자동적으로 솟구쳤습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즉시 화가 났고 무시당하면 즉시 상처받았습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도 잠시 멈춰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왜 화가 날까? 이 화는 정당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이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이 공간을 만드는 연습장입니다. 둘째,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모순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성공을 이루면서도 공허할 수도 있으며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복잡한 감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느끼는 건 뭐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생이 복잡하니 감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지.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사람은 모순을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회색 지대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감정의 성숙입니다. 셋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슬프면 격하게 울고 기쁘면 크게 웃었습니다. 감정의 강렬함이 곧 그 감정의 진정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은 감정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진정한 슬픔은 소리 없는 눈물로, 깊은 사랑은 조용한 배려로, 진심 어린 기쁨은 고요한 미소로 표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깊은 바다는 가장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고독은 이런 조용한 감정을 키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부풀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넷째,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판단 대신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의 동정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 이것은 감정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민과 친절로 이어집니다. 60대의 당신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실패, 상실, 배신, 질병. 이 경험들이 당신을 더 공감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정적 감정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정적 감정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부정적 감정도 우리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분노는 부당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며, 불안은 위험에 대한 합리적 반응입니다. 고독 속에서 이런 감정들과 대화하십시오. 슬픔아, 너는 무엇을 말하려는 거니? 분노야, 너는 무엇을 보호하려는 거니? 감정을 적이 아닌 친구로, 메신저로 대하십시오.
여섯째, 기쁨의 질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의 기쁨은 주로 자극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 놀라운 것. 하지만 이런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60대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작고 조용한 것들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좋은 책,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이런 기쁨은 강렬하지 않지만 깊고 지속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것들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습니다. 일곱째, 감정과 생각의 균형을 이룹니다. 젊었을 때는 둘 중 하나에 치우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어서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둘의 균형을 이룹니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면서도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는 머리와 가슴의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배웁니다. 실천 방법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고 각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적으십시오. 이 연습이 감정의 성숙을 가속화합니다. 여섯 번째 선물 인간관계의 정리.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과도한 사회성은 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창회, 직장 동료, 이웃, 친척, 모든 관계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고 모든 만남에 응했습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독은 이 정리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관계의 정리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소모적인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만난 후에 피곤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그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유지해온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표면적 관계와 깊은 관계를 구분합니다. 표면적 관계는 날씨, 건강, 뉴스 같은 안전한 주제만 다룹니다. 깊은 관계는 두려움, 꿈, 후회, 의미 같은 본질적 주제를 나눕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표면적 대화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형식적 질문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요? 라는 진정한 질문을 원합니다. 고독은 이런 깊은 대화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피상적인 만남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대화는 영혼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일방적 관계를 재평가합니다. 어떤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합니다. 한쪽은 전화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합니다. 한쪽은 배려하고 다른 쪽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불균형을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같은 이유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넷째, 관계의 형태가 변화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평생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공통점이 줄어들고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은 변한다.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의미 있었던 관계가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고독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흥분했습니다.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얼마나 갈까? 기대와 희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새로운 관계에 대해 신중해집니다. 모든 새로운 관계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적이 되는 것은 지혜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열린 마음도 유지합니다. 60대에도 의미 있는 새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동년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 이런 만남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나 만남의 빈도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60대의 고독은 이런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성숙한 우정입니다. 일곱째,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독은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한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약점을 비난하며 불완전함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기 연민이 모든 연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60대의 당신,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과 평화를 이룰 때 타인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관계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적고 각 관계가 당신에게 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분석하십시오.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더 투자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십시오. 일곱 번째 선물, 삶의 속도 조절. 현대 사회는 빠름을 숭배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성장, 빠른 소비. 빨리빨리가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고독은 당신에게 속도를 늦출 권리를 줍니다. 더 이상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트렌드를 쫓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를 따라잡으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 조절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물리적 속도를 늦춥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걷고 빠르게 먹고 빠르게 일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산책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식사할 때도 천천히 씹으며 무언가를 할 때도 여유를 가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느린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느림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빠르게 지나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의 작은 꽃, 나무의 새 둥지, 하늘의 구름 모양. 이런 작은 발견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정신적 속도를 늦춥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항상 바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걱정이 이어지며 계획이 꼬리를 뭅니다. 마음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이 정신적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 오래 머물러 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그 생각을 깊이 탐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깊은 사유는 느린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명상도 정신적 속도를 늦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의 흐름을 느리게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 느림이 오히려 더 명확한 통찰을 가져옵니다. 셋째, 감정적 속도를 늦춥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기쁨에서 슬픔으로, 흥분에서 실망으로, 사랑에서 증오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급격한 변화 대신 완만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안정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안정된 감정이 지혜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속도를 늦추면 충동적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즉시 폭발하지 않고 슬퍼도 즉시 무너지지 않으며 기뻐도 즉시 들뜨지 않습니다. 감정을 천천히 경험하고 천천히 표현합니다. 넷째, 관계의 속도를 늦춥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관계를 만듭니다.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친해지고 빠르게 헤어집니다. SNS는 이것을 가속화합니다.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지만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60대의 당신은 이런 빠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쌓고 깊이 이해하며 오래 유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역설적으로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면 타인과의 시간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만날 때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자원이고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1시간이 바쁘게 여러 일을 처리한 1시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보낸 30분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보낸 30분보다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계절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자연의 리듬을 무시합니다. 사계절이 있어도 우리는 1년 내내 같은 속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은 성장의 시기, 여름은 풍성함의 시기, 가을은 수확의 시기, 겨울은 휴식의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지혜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60대의 당신은 인생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휴식과 정리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쌓아온 것을 정리하고 음미하는 시기입니다. 고독 속에서 이 계절의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봄에는 밖에 나가 새로운 생명을 관찰하고, 여름에는 햇빛을 즐기며, 가을에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냅니다. 이 리듬에 따라 살면 삶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일곱째, 목적지보다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이루면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면 그 행복은 일시적이었고 곧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목표 중심의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미래에 있고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표 달성의 순간이 아니라 그곳에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60대의 고독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달성해야 할 큰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산책하는 그 순간을 즐기고 책을 읽는 그 시간을 음미하며 차를 마시는 그 경험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개념을 쇼펜하우어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여덟째, 멀티태스킹에서 벗어납니다. 현대인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읽으며 산책하면서 통화를 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에 완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식사할 때는 식사만 하고 산책할 때는 산책만 하며 대화할 때는 대화만 하십시오. 고독은 이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요구나 기대에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몰입의 경험이 삶을 깊게 만듭니다. 아홉째, 기다림의 가치를 배웁니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빠른 배송, 인스턴트 식품, 즉시 답변.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좋은 것은 천천히 온다고 말합니다. 60대의 당신은 기다릴 줄 압니다. 정원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차가 우러나는 것을 기다리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기대와 설렘이 있고 그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고독은 기다림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을 급하게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주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인내는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째, 삶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준비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급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중요한 문서를 정돈하며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자신이 살아온 의미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을 천천히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은 삶을 더욱 충실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의식하는 자가 가장 생생하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일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해보십시오. 오늘은 식사를 천천히, 내일은 산책을 천천히, 모레는 책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 느림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혼자 있는 용기. 쇼펜하우어의 삶 자체가 고독의 철학을 증명합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직도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학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선택했고 그 안에서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몇 시간씩 글을 쓰고 오후에는 혼자 산책하며 저녁에는 독서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용기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음과 자극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파티에 가고 TV를 켜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 자신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롭지 못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으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즐깁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고 탐구할 주제가 많으며 느낄 감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는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이 용기를 발휘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혼자 있는 용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대중의 의견에서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은 항상 틀렸다고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이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60대의 당신은 평생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부모. 이런 기준들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습니다. 이 기준이 정말 옳은가? 나는 진정으로 이것을 원했는가? 고독은 이런 질문을 던질 용기를 줍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사회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진실만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서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둘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환상을 거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낭만적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60대의 고독 속에서 당신도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원하던 삶을 살지 못했다. 나는 중요한 관계들을 망쳤다. 나는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피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회피하는 한 그 진실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독은 이 직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 공간에서 당신은 가장 어두운 진실조차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도움을 청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울 때 즉시 누군가를 찾습니다.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타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과도하면 의존성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60대의 당신은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자기 의존성을 키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 자원을 발견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이 깨달음이 진정한 힘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도움을 거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되 습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자는 도움을 청할 때와 스스로 해결할 때를 구분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침묵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음악, 대화, 알림, 교통소리.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생각의 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의 고독은 침묵의 기회를 줍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귀가 이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마음이 산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침묵에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립니다. 자신의 호흡 소리, 심장 박동 소리, 생각의 소리. 쇼펜하우어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 침묵은 또한 외부 세계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평소에는 무시했던 이 소리들이 침묵 속에서는 음악처럼 들립니다. 세상은 말없이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느림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현대 사회는 빠름을 강요합니다.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천천히 가는 자가 더 멀리 간다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이 느리게 움직인다면 그것을 약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강점입니다. 젊은이들이 놓치는 것들을 당신은 봅니다. 그들이 지나치는 순간들을 당신은 경험합니다. 고독 속에서 느림을 실천하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느림은 깊이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사는 삶은 표면적이지만 천천히 사는 삶은 깊이가 있습니다. 여섯째, 단순함을 추구하는 용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함을 성취로 여깁니다. 복잡한 일을 하고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며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함이 지혜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복잡함은 혼란이고 단순함은 명료함입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불필요한 복잡함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헤겔 철학을 비판했고 학계의 주류에 맞서 싸웠으며 대중의 인기보다 자신의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잘 팔리지 않았고 강의실은 비어 있었으며 동료 철학자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60대의 당신도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길을 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이 용기를 키웁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타인의 압력에서 자유롭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직 당신 자신만이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내 안에 우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60대의 당신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탐구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혼자 있는 용기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입니다. 가면을 벗고 역할을 내려놓고 기대를 버리고 순수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자유였고 60대의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고독을 삶의 친구로 만드는 법.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독이라는 숲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온, 자기 이해, 욕망의 소멸, 사유의 깊이, 감정의 성숙, 관계의 정리, 삶의 속도 조절. 그리고 혼자 있는 용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고독을 삶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친구를 까다롭게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친구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을 친구로 만들려면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매일 고독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일찍이든 저녁 늦게든 하루 중 30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TV도 켜지 않으며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30분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습관이 두 번째 천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과의 만남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아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혹은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고독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집 안에 당신만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큰 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구석, 의자 하나, 창가 자리. 그곳이 당신의 고독의 성소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서재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곳은 그의 사색의 공간이자 창작의 공간이었습니다. 60대의 당신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 그 공간을 단순하게 꾸미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좋아하는 몇 가지만 두십시오. 편안한 의자, 부드러운 조명, 좋아하는 책 몇 권,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 쇼펜하우어는 공간이 마음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자연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었고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60대의 당신도 정기적으로 자연 속으로 나가십시오. 공원, 산, 강가, 바닷가. 혼자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연 속 고독은 특별합니다. 완전히 혼자이지만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조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은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말없이 삶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실천 고독 속에서 창조하십시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창조는 고독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위대한 저작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는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고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창조는 그의 고독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창조하십시오. 전문가 수준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창조하는 동안 당신은 완전히 현재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고독을 나누십시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독을 어떻게 나눕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대화는 두 고독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발견한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생각, 깨달음, 의문, 불안. 이것을 나누는 것은 고독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을 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화는 표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깊이 있는 사람끼리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 고독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저녁 혼자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고 평범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 식사가 맛있었다. 오래된 친구가 안부를 물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이 고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몇 줄이라도 감사한 것을 적으십시오. 몇 달 후 다시 읽어보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가득한지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이 축복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줍니다. 일곱 번째 실천 고독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십시오. 자신의 고독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고독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독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내면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동정 철학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감적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고통을 안 사람이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 것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 것이다. 이 이해가 연민을 낳고 연민이 친절을 낳습니다. 가능하다면 고독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8번째 실천 고독 속에서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그는 철학뿐 아니라 문학, 예술, 음악,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배움은 노년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당신도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새로운 기술. 뇌과학은 말합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이 삶을 흥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배움을 위한 완벽한 조건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배움은 혼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것은 정보이지만 고독 속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9번째 실천 고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60년을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상처 준 말, 놓친 기회. 이런 것들이 마음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이것들과 마주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 화해의 공간입니다. 과거와 화해한 사람만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후회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는 이미 죽었다. 그것을 묻어주어라고 말했습니다. 10번째 실천 고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의 유산을 생각하십시오. 물질적 유산뿐 아니라 정신적 유산도.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준비된 죽음은 평화로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준비가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 질문이 당신의 선택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11번째 실천 고독 속에서 놓아보내기를 연습하십시오. 인생은 끊임없는 집착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 물건, 지위, 명예, 젊음, 건강.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떠난다. 고독은 놓아보내기를 가르쳐 줍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래된 옷, 사용하지 않는 물건, 쌓아둔 서류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원한, 충족되지 않은 야망, 이루지 못한 꿈. 쇼펜하우어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멀어진 사람, 변해버린 관계. 이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고독 속에서 천천히 놓아보내십시오. 슬퍼하되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12번째 실천 고독을 축복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사회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외롭다, 불쌍하다, 실패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특권으로 봤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몫이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면이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고독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힘으로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동정이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나는 외롭다 대신 나는 고독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아무도 없다 대신 나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13번째 실천 고독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과 아름다움이 인간을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해방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일몰의 색깔, 꽃잎의 질감, 음악의 선율, 시의 운율.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지만 바쁜 마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고독한 마음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우리는 욕망을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원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그저 존재하고 감상합니다. 60대의 당신은 이제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할 시간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한 그림 앞에 1시간을 서 있어도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완전히 몰입해도 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14번째 실천 고독을 통해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경험에서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는 고독 속에서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당신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고독 속에서 그 경험들을 지혜로 전환하십시오.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혜를 기록하십시오. 손주들을 위해, 젊은 세대를 위해, 혹은 그냥 자신을 위해. 쇼펜하우어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노년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15번째 실천 고독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평생 쌓인 원한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불공정하게 대한 사람들. 이 감정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무겁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원하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그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고독 속에서 천천히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한 번에 모두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씩, 한 사건씩 천천히 풀어나가십시오.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한다. 내 평화를 위해서.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용서가 모든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친구입니다. 평생 함께할 친구입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온 당신에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 해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게 자신과 마주했고 진실을 직시했으며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그 평화 속에서 누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고독 속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고독이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